어제 아침 미국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우리 가정의 닥터 존슨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전 10시 예약이었는데 정확히 10시에 도착해서 간단한 체크인을 마치고 겨우 5분 정도 기다렸을까요? 간호사가 제 이름을 불러주더군요. 미스터 박. 진료실에 들어가니 닥터 존슨이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하이 정민,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저는 요즘 들어 가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증상이 있어서 걱정이 되어 예약을 잡았거든요. 닥터, 요즘 조금만 계단을 올라도 숨이 차고 가끔 가슴이 답답해요. 혹시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닥터 존슨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근차근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증상이 시작되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더 심해지는지, 가족력은 어떤지 정말 세세하게 물어보더군요. 그리고 나서 청진기로 심장 소리를 들어보고 혈압도 재고 목과 림프절도 만져보면서 꼼꼼히 진찰해 주었습니다. 정민, 일단 심장 소리는 정상적으로 들리고 있어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심전도 검사와 피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네요. 또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도 이런 증상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요즘 직장에서 스트레스는 어때요? 정말 놀랐습니다. 단순히 검사만 처방하는 게 아니라 제 생활 전반을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에 조금 바쁘긴 해요. 그런데 한국에 있을 때보다는 훨씬 여유로워요.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일단 검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 봅시다. 만약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생활 습관을 조금 개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 그리고 금연은 기본이고요. 그러더니 컴퓨터로 뭔가를 타이핑하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심전도는 바로 옆 검사실에서 할 수 있어요. 피검사는 이틀 후 결과가 나올 거고, 결과가 나오면 제가 직접 전화 드릴게요. 만약 응급한 상황이면 바로 연락하시고, 그게 아니면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나서 결과를 보고 상담하죠. 진료실을 나와서 바로 옆 검사실에서 심전도를 찍었습니다. 기다림 없이 바로요. 그리고 체열실에서 피검사도 받았습니다. 전체 과정이 30분도 안 걸렸어요. 예약 시간에 딱 맞춰 들어가서 충분한 시간 동안 상담받고 검사까지 마치고 나오는데 말이죠. 차에 앉아서 시계를 보니 오전 10시 27분이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선진국 의료구나. 한국에 있을 때를 생각하니 정말 격세지감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병원 경험, 그 답답했던 기억들. 2018년 봄이었죠. 한국에서 마지막 해를 보내고 있을 때였는데 비슷한 증상으로 병원에 간 적이 있었어요. 당시 저는 서울 강남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 갔었습니다. 회사에서 가까워서 선택한 곳이었죠. 오전 9시에 병원에 도착했는데 이미 대기실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접수 창구부터 줄이 길게 늘어서 있더군요. 순환기내과 초진 접수하려고 왔는데요. 신분증하고 건강보험증 주세요. 진료일에서는 가져오셨나요? 아, 진료일에서요? 그게 뭐죠? 접수 직원분이 약간 귀찮다는 표정을 지으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은 동네 병원에서 진료일에서를 받아와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없으면 비보험으로 진료 받으셔야 하고 진료비가 몇 배 더 나와요. 그때서야 알았어요. 대형 병원에 바로 가면 안 되고 동네 병원을 먼저 거쳐야 한다는 걸 말이죠. 할 수 없이 병원 근처 내과의원을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서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고 싶어요. 동네 의원 선생님은 간단히 청진기로 심장 소리만 들어보더니 진료 의뢰서를 써주었습니다. 진료 시간은 정말 3분도 안 걸렸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30분을 기다렸죠. 다시 대학병원으로 돌아가서 접수를 했습니다. 그때가 오전 11시쯤이었나요? 번호표 뽑으시고 순서 기다리세요. 지금 45번째고 현재 20번이 진료 중이에요. 대기실 전광판을 보니 정말 사람이 많았어요. 의자는 이미 다 찬 상태고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제 차례가 오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점심시간이라고 해서 1시간 동안 진료가 중단되기도 했고요. 드디어 제 번호가 불린 건 오후 2시가 넘어서였어요. 오전 9시에 병원에 와서 5시간을 기다린 거죠. 45번 박정민님, 3번 진료실로 들어가세요. 진료실에 들어가니 의사 선생님이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어디 아픈 곳 있으세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서 왔어요. 언제부터요? 한 일주일 정도 됐어요.
그럼 심전도 하고 피검사 해보시고 흉부 엑스레이도 찍어보세요. 검사 결과 나오면 다시 오시고요. 의사 선생님은 저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컴퓨터만 보면서 얘기하더군요. 진료 시간은 정말 3분도 안 걸렸어요. 그런데 선생님 혹시 어떤 병이 의심되는 건가요? 검사 결과 봐야 알죠. 일단 검사부터 받으세요. 더 이상 물어볼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처방전을 받고 나와서 검사실을 찾아갔는데 또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심전도 검사 대기에 30분, 피검사 대기에 40분, 흉부 엑스레이 대기에 50분. 모든 검사를 마치고 나니 오후 5시가 넘어 있었어요. 하루 종일 병원에서 보낸 거죠. 그런데 정작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한 시간은 3분도 안 됐고요.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다시 예약을 잡았는데 또 다시 2시간을 기다려서 3분 진료를 받았어요.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 없네요. 스트레스성인 것 같아요. 운동 좀 하시고 금연하세요. 그게 끝이었어요. 이틀에 걸쳐 총 7시간을 병원에서 보내고 의사 선생님과 실제 대화한 시간은 채 10분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게다가 진료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초진료에 각종 검사비까지 합쳐서 15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때 정말 생각했어요. 이게 뭐 하는 건가? 공장에서 물건 만들듯이 환자를 처리하는 건가? 한국 의료보험이 좋다고들 하지만 정작 환자 입장에서는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오래 기다리고 짧게 진료받고 궁금한 것도 제대로 물어볼 수 없고. 그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아이들 병원 갈 때는 더 심했어요. 특히 아이들 때문에 병원에 갈 때는 정말 고역이었습니다. 둘째 딸이 중학교 1학년 때였나요? 계속 기침을 하고 열이 나서 소아청소년과에 데리고 간 적이 있어요. 평일 오후였는데도 대기실이 아이들과 부모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감기 때문에 온 아이들, 예방접종 맞으러 온 아이들, 정기검진 받으러 온 아이들. 정말 다양한 이유로 온 사람들이 한 곳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 딸은 이미 열이 38도가 넘고 기침도 심했는데 감기 증상 없는 다른 아이들과 한 공간에서 기다려야 했어요. 혹시 독감이나 다른 전염병에 걸리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지만 어쩔 수 없었죠. 1시간, 2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아이는 점점 더 힘들어했어요. 열 때문에 축 늘어져 있고 기침은 더 심해지고. 엄마 언제 들어가? 너무 답답해. 아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었어요. 드디어 진료실에 들어갔는데 소아과 선생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제부터 기침했어요? 사흘 전부터요. 열은 언제부터? 어제부터요. 간단한 질문 몇 개 하고 청진기로 가슴소리 듣고 목 안 들여다보고. 감기네요. 약 처방해 드릴게요. 일주일 먹이시고 안 나으면 다시 오세요. 역시 3분도 안 걸렸어요. 선생님, 그런데 기침이 너무 심한데 폐렴은 아닌가요? 흉부 엑스레이라도 찍어보면. 일단 약 먹여보세요. 감기로 보이는데요. 더 이상 뭘 물어볼 수가 없는 분위기였어요. 약국에서 약을 받아서 집에 왔는데 아이 상태가 계속 안 좋아지더라고요. 기침은 더 심해지고 열도 떨어지지 않고. 결국 이틀 후에 다른 병원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 병원에서 흉부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초기 폐렴이었다고 하더군요. 왜 처음 병원에서는 감기라고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점점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응급실 경험은 정말 끔찍했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첫째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응급실에 간 경험이에요. 토요일 밤이었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하면서 식은땀을 흘리더라고요. 열도 나고 걸을 수도 없을 정도로 아파했어요. 혹시 맹장염 아닐까 싶어서 급하게 응급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강남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이었는데 들어가자마자 정말 충격이었어요. 응급실인데도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거든요. 접수를 하고 나서 간호사가 아이 상태를 간단히 확인하더니 대기실에서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환자가 많아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응급실 대기실에는 정말 다양한 환자들이 있었어요. 머리를 다친 사람, 다리를 다친 사람, 가슴을 쥐어짜며 아파하는 노인분, 술에 취해서 토하는 사람. 우리 아이는 계속 배를 움켜쥐고 아파했는데 정작 응급실에서는 순서를 기다리라고만 하는 거예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아이는 점점 더 아파했어요. 간호사님, 우리 아이가 너무 아파하는데 빨리 좀 봐주실 수 없나요?
지금 응급 환자들이 많아서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새벽 2시가 되어서야 간호사가 아이를 불렀어요. 응급실에 온 지 4시간이 지난 후였죠. 의사 선생님이 간단히 진찰을 해보더니 CT를 찍어보자고 하더군요. 그런데 CT실도 대기가 있다는 거예요. CT를 찍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또 2시간을 기다렸어요. 다행히 맹장염은 아니고 단순 장염이라고 했지만 응급실에서 총 6시간을 보낸 거죠. 그때 정말 생각했어요. 응급실이 이럴 수가 있나? 응급실인데도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하고 응급환자와 비응급환자가 구분 없이 뒤섞여 있고 정말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약 시스템도 불편하기 그지 없었어요. 한국에서 병원 예약하는 것도 정말 불편했어요. 전화로 예약하려고 하면 항상 통화 중이거나 연결이 되어도 예약이 다 차서 다음 달에나 가능해요라는 얘기를 들었죠. 인터넷으로 예약을 시도해봐도 복잡하기 그지 없었어요. 공인인증서를 설치해야 하고 뭔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게다가 예약을 잡아도 당일에 가면 또 기다려야 해요. 예약 시간이 의미가 없는 거죠. 오전 10시 예약이에요. 네, 예약 확인됐어요. 그런데 지금 진료가 조금 밀려서 1시간 정도 기다리셔야 할 것 같아요. 예약을 한 의미가 뭔가 싶었어요. 그리고 당일 급하게 병원에 가고 싶어도 예약이 안 되면 갈 수가 없었어요. 응급실 아니면 방법이 없는 거죠. 감기 정도로는 응급실에 가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동네 의원에 가면 또 며칠 기다려야 하고 정말 답답했어요. 의료진과의 소통도 아쉬웠어요. 한국에서 병원에 가면서 가장 아쉬웠던 건 의료진과 제대로 소통할 수 없다는 점이었어요. 의사 선생님들은 항상 바빠 보였고 환자가 뭔가 질문을 하려고 하면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선생님, 제 증상이 정확히 뭔가요? 검사 결과 보고 판단해야죠. 그런데 어떤 병일 가능성이 높나요? 지금 단정하기 어려워요.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환자의 궁금증이나 걱정을 해소해 주려는 노력이 부족했달까요? 특히 아이들 문제일 때는 더 답답했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괜찮을지 정말 걱정되는데 의사 선생님은 괜찮을 거예요 라는 말만 반복하고 구체적인 설명은 해주지 않았거든요. 아이가 언제쯤 나을까요? 며칠 지켜보세요. 약은 언제까지 먹이면 되나요? 일주일 정도 먹이시고 안 나으면 다시 오세요. 정말 기계적인 대답들이었어요. 물론 환자가 너무 많다 보니 의사 선생님들도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했죠. 검사 결과 확인하는 것도 번거로웠어요. 검사를 받고 나서 결과를 확인하는 것도 정말 번거로웠어요.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와요. 다시 예약 잡고 오세요. 그러면 또 예약을 잡아야 하고 또 몇 시간씩 기다려서 결과를 듣는 거예요. 간단한 혈액 검사 결과 하나 듣기 위해 하루를 다 써야 했죠. 전화로 결과를 알려달라고 하면 병원에 직접 와서 들으세요라고 하고. 정말 비효율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민을 결심했어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 점점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커졌어요. 물론 의료 기술은 좋았어요. 의사 선생님들의 실력도 뛰어났고요. 하지만 시스템이 환자 중심이 아니라 병원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환자는 오래 기다리는 게 당연하고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지 못하는 것도 당연하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것도 당연하고 이게 정말 선진국 의료 시스템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마침 그때 회사에서 미국 지사로 발령 기회가 있었고 아이들 교육 문제와 함께 의료 시스템도 이민을 결심하게 된 이유 중 하나였어요. 미국 가면 의료비는 비싸지만 적어도 시스템은 더 선진적일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2019년에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미국 의료 시스템과의 첫 만남. 미국에 온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회사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받았어요. 인사팀 매니저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카이저 퍼머넌테와 계약하고 있어요. 이건 HMO 방식의 보험인데 여러분은 한 명의 가정의를 선택해야 해요. 이 가정의가 여러분의 모든 의료 관리를 담당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한국에서는 아플 때마다 다른 병원에 가면 됐는데 왜 굳이 한 명의 의사를 정해야 하는지. 가정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전문의에게 의뢰를 해줄 거예요. 응급 상황이 아닌 이상 모든 의료 서비스는 가정의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설명을 들으면서도 반신반의했어요. 정말 이게 더 좋은 시스템일까?
첫 번째 가정의 선택은 회사 동료의 추천으로 닥터 존슨을 선택했어요. 한국계 미국인 동료가 이분이 정말 좋다고 추천해줬거든요. 첫 만남을 위해 예약을 잡았는데 전화로 간단히 예약할 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온 환자인데 가정의 선생님과 첫 만남 예약을 잡고 싶어요. 물론이죠. 언제가 편하세요? 가능하면 이번 주 중에. 이번 주 목요일 오후 2시는 어떠세요? 정말 간단했어요. 복잡한 절차도 없고 공인인증서도 필요 없고. 첫 번째 가정의 방문 충격적인 경험. 목요일 오후 2시에 닥터 존슨의 클리닉에 갔어요. 오렌지 카운티 어바인에 있는 깔끔한 건물이었죠.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느낌이 달랐어요. 한국 병원처럼 복잡하고 시끄럽지 않았어요. 조용하고 깔끔했죠. 체크인 카운터에서 간단히 신분증과 보험카드를 보여주고 몇 가지 서류를 작성했어요. 오늘 첫 방문이시죠? 이 서류들을 작성해 주시고 대기실에서 잠시 기다려 주세요. 대기실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한국 병원처럼 바글바글하지 않고 조용하고 여유로운 분위기였죠. 정확히 오후 2시에 간호사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미스터 박, 닥터 존슨이 기다리고 계세요. 한국에서는 예약 시간에 가도 1시간은 기다려야 했는데 여기서는 정말 정시에 시작하는 거예요. 진료실로 들어가니 닥터 존슨이 일어나서 악수를 청하더군요. 안녕하세요, 미스터 박. 저는 닥터 존슨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한국에서는 의사 선생님이 일어나서 인사해 준 적이 없었는데. 앉으세요. 오늘은 첫 만남이니까 시간을 충분히 갖고 이야기해 봅시다. 그리고 나서 정말 자세히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오셨다고 들었는데 언제 오셨어요? 1달 전에 왔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잘 적응하고 계신가요? 네, 다행히 아이들도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혹시 지금까지 특별한 건강 문제는 없으셨나요? 큰 문제는 없었는데 가끔 스트레스 받을 때 가슴이 답답한 적은 있어요. 그렇군요. 언제부터 그런 증상이 있으셨어요? 그러더니 컴퓨터를 보면서가 아니라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환자와 소통하려고 하는 느낌이었죠. 가족력도 자세히 물어보고 지금까지 알았던 병들도 물어보고 복용하고 있는 약도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기본적인 신체 검사를 했어요. 혈압, 체중, 키를 재고 청진기로 심장과 폐 소리를 들어보고 목과 림프절도 만져보고. 한국에서는 이런 기본 검사도 별도로 간호사가 하거나 아예 생략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서는 의사가 직접 하더군요. 건강 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해 보입니다. 다만 혈압이 조금 높은 편이네요.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고 유전적인 요인일 수도 있어요. 혈압이 높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생활 습관부터 개선해 보죠. 규칙적인 운동, 짠 음식 줄이기,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거예요. 1달 후에 다시 만나서 혈압을 재어보고 그때 상황을 봐서 약물 치료를 고려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혹시 궁금한 것이나 걱정되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 가족의 가정의가 되는 거니까 건강에 관한 모든 것을 상담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더니 자신의 직통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적힌 카드를 주는 거예요. 응급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질문이나 상담은 이메일로 연락하셔도 되고 급한 일이 있으면 전화하세요. 진료 시간 외에도 온콜 의사가 있어서 24시간 상담 가능해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의사 선생님의 연락처를 알 수도 없었고 병원 밖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전체 상담 시간이 40분 정도였어요. 한국에서 3분 진료에 익숙해져 있던 저에게는 정말 긴 시간이었죠. 다음 달 같은 시간에 다시 만나죠. 그때까지 혈압을 집에서도 재어보시고 운동도 시작해보세요. 클리닉을 나서면서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이게 바로 환자 중심의 의료구나 싶었죠. 가족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아내와 아이들도 각자 가정일을 정해서 첫 만남을 가졌는데 모두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특히 아이들이 놀라워했어요. 아빠, 여기 의사 선생님은 정말 친절해요. 우리 말을 정말 잘 들어주시고 궁금한 거 물어보라고 하시고. 둘째 딸의 소아과 의사인 닥터 키만국계 미국인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딸이 감기 기운이 있어서 데리고 갔는데 정말 자세히 진찰해 주더군요. 언제부터 기침했어? 어제부터요. 열은 어때? 조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앉아서 대화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의사 선생님이 아이와 직접 대화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목이 아파? 네. 여기 좀 아프지? 하면서 목을 만져보더니 조금 부었네. 감기 초기 증상 같아. 며칠 푹 쉬고 물 많이 마시면 나을 거야. 그리고 부모인 저에게도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감기 초기 증상이에요. 바이러스성이라 항생제는 필요 없고 증상 완화제만 처방해 드릴게요.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게 하시고 수분 섭취를 많이 하게 하세요. 언제쯤 나을까요? 보통 3, 4일이면 좋아져요. 만약 일주일 후에도 증상이 계속되거나 더 심해지면 연락하세요. 그런데 지금 상태로는 특별히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정말 구체적이고 명확한 설명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딸에게 다시 말했어요. 아픈 데 없으면 언제든지 와. 키도 재어보고 몸무게도 재어보고 건강한지 확인해 줄게. 딸이 정말 좋아했어요. 여기 의사 선생님은 무섭지 않아요. 전문의 진료도 체계적이었어요. 몇 달 후에 제가 가슴 답답함이 계속되어서 가정의인 닥터 존슨과 상담했더니 심장내과 전문의에게 의뢰해 주었어요. 정민 증상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심장내과 전문의에게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어요. 제가 의뢰서를 써드릴게요. 한국에서는 환자가 직접 전문의를 찾아가야 했는데 여기서는 가정의가 적절한 전문의를 추천해주고 의뢰서까지 써주는 거예요. 닥터 리라는 분이에요. 이 지역에서 가장 실력 있는 심장내과 의사 중 한 분이고 환자들도 만족도가 높아요. 제가 직접 연락해서 예약을 잡아드릴게요. 이틀 후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미스터 박 닥터 리와의 약속이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로 잡혔습니다. 가정의에게서 받은 차트와 검사 결과를 이미 전달받았으니까 별도로 가져오실 건 없어요. 이미 제 의료 기록이 전문의에게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미스터 박. 닥터 존슨으로부터 의뢰받았습니다. 가슴 답답함과 숨찬 증상이 있다고 들었는데 자세히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정말 꼼꼼히 진찰해 주었어요. 심전도 심장 초음파 운동부하 검사까지. 모든 검사를 당일에 다 마쳤어요. 한국에서는 검사마다 따로 예약을 잡고 여러 번 병원에 와야 했는데 여기서는 하루에 모든 검사를 끝낼 수 있었어요. 검사 결과도 바로 설명해 주었고요. 검사 결과 심장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어요. 다만 스트레스와 운동 부족으로 인한 증상으로 보입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시작하시고 스트레스 관리에 신경 쓰세요. 그리고 나서 정말 자세한 생활 지도를 해주었어요. 일주일에 최소 4일은 30분 이상 빠르게 걷기나 조깅을 하세요.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하고 점차 강도를 높여가시고요. 식단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짠 음식과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과일과 채소를 많이 드세요.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을 일주일에 2번 정도 드시면 좋아요. 한국에서는 운동하세요, 음식 조심하세요 라는 식으로 막연하게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정말 구체적으로 지도해 주는 거예요. 한 달 후에 다시 만나서 상태를 확인해 보죠. 그리고 가정의인 닥터 존슨에게도 결과를 보고해 드릴게요.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응급 상황에서도 달랐어요. 작년 겨울에 첫째 아들이 농구하다가 발목을 다쳐서 응급실에 간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의 응급실 경험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정말 다르더군요. 우선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간호사가 아이 상태를 확인하고 즉시 트리아지 중증도 분류를 했어요. 발목 부상이네요. 걸을 수 있어요? 아니요, 너무 아파서 못 걸겠어요. 그럼 휠체어 가져다 드릴게요. 정형외과 응급의사가 곧 보실 거예요. 한국에서는 응급실에 가도 몇 시간씩 기다려야 했는데 여기서는 20분 만에 의사를 만날 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응급의학과 닥터 브라운입니다. 어떻게 다쳤나요? 농구하다가 점프해서 내려올 때 발목을 접질렸어요. 그렇군요. 일단 엑스레이를 찍어보죠. 엑스레이도 바로 찍을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처럼 검사실에서 또 기다릴 필요가 없었죠. 20분 후에 결과가 나왔어요. 다행히 골절은 아니고 인대 손상이에요. 깁스는 필요 없고 보조기를 착용하고 며칠 쉬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이틀 정도는 얼음찜질을 하고 다리를 높이 올리고 쉬세요. 사흘 후부터는 조금씩 걸어도 되지만 무리하지 마세요. 일주일 후에 가정의와 상담해서 물리치료가 필요한지 결정하세요. 응급실 전체 시간이 1시간 반 정도였어요. 한국에서 6시간 기다렸던 것과는 정말 차이가 났죠.
예방의학에 대한 관심도 인상적이었어요. 미국에 와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예방의학에 대한 관심이었어요. 가정의와 정기검진을 받을 때마다 단순히 아픈 곳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병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더군요. 정민 나이가 45세니까 이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을 시기예요. 대장암 조기 발견을 위해서죠. 네, 한국에서도 받으라고 했는데 계속 미뤄왔어요. 여기서는 보험으로 다 커버되니까 부담 없이 받으세요. 제가 좋은 소화기내과 의사에게 의뢰해 드릴게요. 한국에서는 검진을 받으라고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자세히 안내해 주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의사가 직접 의뢰해 주고 예약까지 잡아주니까 정말 편했죠.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마마그램 유방 촬영을 받을 시기예요. 가족력이 있으시니까 더욱 중요해요. 가족력이요? 어머님이 유방암을 앓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일반인보다 위험도가 높으니까 정기적으로 검사 받는 게 중요해요. 정말 세심하게 가족력까지 고려해서 검진 계획을 세워주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정기검진 때마다 나이에 맞는 예방접종이 있는지 확인하고 성장 발달 상태도 꼼꼼히 체크해 주더군요. 키와 몸무게가 정상 범위에 있어요. 시력도 좋고 청력도 정상이네요. 다만 운동을 좀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아픈 곳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관리를 해주는 거죠. 디지털 시스템도 놀라웠어요. 미국 의료 시스템에서 또 놀라웠던 건 디지털화 수준이었어요. 환자 포털 페이션트 포털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집에서도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의사와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도 있었어요. 검사를 받고 나면 이틀 정도 후에 포털에 결과가 올라와요.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확인할 수 있죠. 궁금한 게 있으면 포털을 통해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어요. 닥터 존슨 혈압약을 먹기 시작한 후 가끔 어지러운 증상이 있는데 괜찮은 건가요? 그러면 하루 이틀 안에 답변이 와요. 어지러움은 혈압약의 일반적인 부작용 중 하나예요. 보통 일주일 정도 지나면 몸이 적응해서 괜찮아져요. 하지만 증상이 심하거나 계속되면 연락하세요. 정말 편리했어요. 한국에서는 사소한 질문 하나 때문에 병원에 가야 했는데 여기서는 온라인으로 해결할 수 있었죠. 처방전 갱신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혈압약이 떨어져 가는데요. 처방전 갱신해 주세요. 그러면 의사가 확인하고 약국으로 직접 처방전을 보내줘요. 환자는 약국에 가서 약만 받으면 되죠. 예약 변경이나 취소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검사 결과나 진료 기록도 언제든지 볼 수 있었어요. 의료진의 전문성과 팀워크. 미국에서 또 인상 깊었던 건 의료진 간의 팀워크였어요. 가정의 전문의 간호사, 약사 등이 모두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는 느낌이었죠. 예를 들어 제가 혈압약을 처방받았을 때도 그랬어요. 가정의가 처방을 내리면 약사가 별도로 상담을 해줘요. 이 약은 하루에 한 번 아침에 드시면 됩니다. 음식과 상관없이 드셔도 되고요. 부작용은 없나요? 처음에는 어지러움이나 피로감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 적응돼요. 만약 심한 부작용이 있으면 즉시 의사에게 연락하세요. 약사가 단순히 약만 주는 게 아니라 복용법과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간호사들도 정말 전문적이었어요. 단순히 의사 보조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환자 상담이나 건강 교육도 담당했죠. 혈압 관리를 위해서는 식단 관리가 중요해요. 이 자료를 보시고 참고하세요. 그러면서 혈압에 좋은 음식, 피해야 할 음식 등이 자세히 적힌 자료를 주더군요. 모든 의료진이 환자의 건강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느낌이었어요. 한국 친구들의 부러움.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통화할 때마다 미국 의료 시스템 얘기가 나와요. 정민아, 거기 의료비 비싸다며? 괜찮아? 응, 보험이 있으니까 생각보다 부담되지 않아. 회사에서 제공하는 보험이 좋거든. 그래도 한국보다는 비쌀 거 아니야? 비용은 좀 비싸지만 서비스 질은 정말 좋아. 의사 선생님이 정말 친절하고 시간도 충분히 가져주고. 그러면 친구들이 부러워해요. 여기는 진짜 병원 가기 싫어.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하고 의사는 바빠서 제대로 얘기도 못하고. 특히 아이 있는 친구들이 더 부러워하더군요. 우리 애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4시간을 기다렸어. 그런데 진료는 5분도 안 걸렸어. 정말 짜증나더라. 여기는 예약 시간에 딱 맞춰 들어가서 충분히 상담받을 수 있어. 아이들도 의사 선생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좋아해. 정말 부럽다. 우리도 이민 갈까?
농담이지만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느껴졌어요. 코로나19 시기의 경험. 작년에 코로나19에 걸렸을 때도 미국 의료 시스템의 장점을 느꼈어요. 증상이 시작되자마자 가정의에게 연락했더니 바로 텔레헬스 원격 진료 예약을 잡아주었어요. 증상을 얘기해 보세요. 어제부터 열이 나고 목이 아파요. 코로나 검사를 받고 싶어요. 네, 증상으로 봐서는 코로나일 가능성이 높네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신속검사 키트를 처방해 드릴게요. 약국에서 픽업하시고 검사 결과를 알려주세요. 전화 상담만으로 처방전을 받을 수 있었어요. 굳이 병원에 가서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킬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었죠. 검사 결과 양성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양성이 나왔어요. 그렇군요. 증상이 심한가요? 열이 좀 높고 목이 많이 아파요. 해열제와 진통제를 처방해 드릴게요. 집에서 격리하시고 증상이 악화되면 즉시 연락하세요. 원격으로 처방전을 받고 가족이 약국에서 약을 픽업해 왔어요. 격리 기간 동안에도 매일 문자나 전화로 상태를 확인해 주었어요.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열은 떨어졌나요? 정말 세심한 관리였어요.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물어보니 한국에서는 코로나 확진되면 보건소에서 관리하는데 형식적인 연락만 온다고 하더군요. 건강보험에 대한 만족도. 미국 의료비가 비싸다고 하지만 좋은 직장 보험이 있으면 생각보다 부담되지 않아요. 제가 가입한 카이저 퍼머넌트 HMO는 회사에서 보험료의 80%를 부담해주고 제가 20%만 내면 돼요. 월 보험료가 가족 기준으로 $300 정도인데 제가 내는 건 $60 뿐이에요. 한국 건강보험료와 비슷한 수준이죠. 코페이본인 부담금도 그리 높지 않아요. 가정에 방문 $10, 전문의 방문 $25, 응급실 방문 $100, 처방약 5에서 $30. 한 번 병원 갈 때마다 10에서 $25만 내면 되니까 부담이 크지 않아요. 연간 디덕터블 본인 부담 한도도 가족 기준 $2,000라서 1년에 의료비를 $2,000 이상 쓰면 그 이후로는 보험에서 100% 커버해줘요. 작년에 아내가 작은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비가 $10,000 정도 나왔어요. 한국에서는 보험 적용해도 몇백만 원은 내야 했을 텐데 여기서는 디덕터블 $2,000만 냈어요. 물론 보험이 없거나 나쁜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부담이 클 수 있어요. 하지만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좋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한국과 비교해도 그리 차이가 나지 않아요. 오히려 서비스 질을 고려하면 미국이 훨씬 만족스러워요. 전문 의료진의 수준. 미국에서 만난 의료진들의 전문성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각 분야별로 세분화되어 있어서 정말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었죠. 작년에 아내가 갑상선 문제로 내분비 내과를 방문했을 때도 그랬어요. 한국에서는 내과에서 갑상선 치료를 받았는데 여기서는 내분비 전문의가 따로 있더군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네요. 약물 치료를 시작해야겠어요. 그런데 단순히 약만 처방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어요.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해요. 부족하면 피로감, 체중 증가, 우울감 등이 생길 수 있어요. 약을 평생 먹어야 하나요? 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만성질환이라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해요. 하지만 적절히 치료하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요. 그리고 나서 생활습관 지도까지 해주었어요.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음식들이 있어요. 콩이나 십자화가 채소를 과도하게 먹는 건 피하는 게 좋고 요오드가 풍부한 해조류는 적당히 드세요. 정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였어요. 의료진의 지속적인 교육. 미국 의료진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는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어요. 가정의인 닥터 존슨과 상담할 때도 그랬어요. 최근에 고혈압 치료 가이드라인이 바뀌었어요. 예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방향으로 바뀌었거든요. 어떻게 바뀌었나요? 예전에는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일 때 약물 치료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130 이상에서 시작해요. 심혈관 질환 위험을 더 줄이기 위해서죠. 의사들이 최신 의학 지식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의사마다 치료 방침이 달라서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서는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치료하는 느낌이었죠. 환자의 권리 존중. 미국에서 또 인상 깊었던 건 환자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점이었어요. 치료 방법을 결정할 때도 의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환자와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했어요. 제가 혈압약을 처방받을 때도 그랬어요.
혈압약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각각 장단점이 있으니까 어떤 걸로 할지 상의해 봅시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AC 억제제는 효과가 좋지만 마른 기침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ARB는 부작용이 적지만 약간 비싸요. 이뇨제는 가격이 저렴하지만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될 수 있어요. 각 약물의 특성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환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어떤 걸로 시작해 볼까요? 부작용이 적은 걸로 하고 싶어요. 그럼 ARB로 시작해 봅시다. 한 달 후에 효과를 보고 조절해 보죠. 한국에서는 의사가 처방해 주는 약을 그냥 받아 먹기만 했는데 여기서는 환자도 치료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느낌이었어요. 아이들의 변화. 특히 아이들이 병원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병원 간다고 하면 무서워하고 싫어했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좋아해요. 아빠 검진 받으러 가는 날이에요. 둘째 딸이 정기검진 받으러 가는 걸 기다리더군요. 소아과에서는 아이들이 편안해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배려를 해줘요. 진료실에는 장난감도 있고 벽에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요. 의사 선생님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대화해 주시고요.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수학 시험 봤어요. 어려웠어? 조금요.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잘했을 거야. 키도 많이 컸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 아이들이 의사 선생님을 친구처럼 여기게 되었어요. 예방접종을 맞을 때도 그래요. 한국에서는 아야 하면서 무조건 맞았는데 여기서는 충분한 설명을 해줘요. 오늘 독감 예방접종을 맞을 거야. 조금 아플 수 있지만 금방 끝날 거야. 이 주사를 맞으면 독감에 안 걸려. 정말 안 아파요? 조금 따끔할 수 있어. 하지만 용감한 우리 딸이니까 괜찮을 거야. 아이가 무서워하지 않게 세심하게 배려해 주는 거예요. 주사를 맞고 나면 스티커도 줘요. 와, 정말 용감했어. 이 스티커는 용감한 아이들만 받을 수 있는 거야. 딸이 정말 좋아해요. 치과 진료의 차이. 치과 진료도 정말 달랐어요. 한국에서는 치과 가는 게 정말 무서웠거든요. 아프고 의사 선생님은 무뚝뚝하고. 여기서는 치과도 정말 친절해요.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치과 위생사가 먼저 꼼꼼히 스케일링을 해줘요. 치석이 좀 있네요. 평소에 치실 사용하세요? 가끔요. 치실을 매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접 시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치과 의사도 정말 친절했어요. 전체적으로 치아 상태가 양호해요. 다만 어금니 하나에 작은 충치가 있네요. 치료해야 하나요? 지금은 작으니까 지켜봐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하고 만약 더 커지면 그때 치료하죠. 한국에서는 작은 충치도 바로 떼우자고 했는데 여기서는 꼭 필요한 치료만 권하는 거예요. 불필요한 치료는 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자연 치아를 최대한 보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정말 환자 중심적인 치료였어요. 약국 시스템도 편리해요. 약국 시스템도 정말 편리했어요. 처방전을 받으면 의사가 약국으로 직접 보내줘요. 환자는 약국에 가서 픽업만 하면 되죠. 약사도 정말 친절하고 전문적이에요. 이 약은 하루에 한 번 저녁 식사 후에 드세요. 다른 약과 함께 먹어도 되나요? 현재 복용하고 계신 약들과는 상호작용 문제가 없어요. 안심하고 드세요. 약물 상호작용까지 체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약이 떨어져 갈 때쯤 되면 자동으로 리필 알림이 와요. 처방약이 곧 떨어집니다. 리필하시겠어요?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다음날 픽업할 수 있어요. 정말 편리한 시스템이에요. 정신건강관리에 대한 관심. 미국에서 또 인상 깊었던 건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었어요. 정기검진을 받을 때마다 스트레스나 우울감에 대해서도 물어봐요. 요즘 스트레스는 어때요? 이민 와서 적응하느라 조금 있어요. 잠은 잘 자고 계세요? 가끔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보험으로 커버되니까 부담 없이 받으실 수 있어요. 정신 건강도 몸의 건강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아내가 이민 초기에 적응 스트레스로 상담을 받은 적이 있어요. 심리상담사와 몇 번 상담을 받으니까 정말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민자들이 겪는 일반적인 스트레스예요. 시간이 지나면 적응되실 거예요. 한국에서는 정신과나 상담을 받는다고 하면 뭔가 특별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여겨졌는데
여기서는 정말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어요. 미국 의료 시스템의 한계도 있어요. 물론 미국 의료 시스템이 완벽한 건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비용이죠. 보험이 없거나 나쁜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정말 부담이 커요. 응급실에 한 번 가도 수천 달러가 나올 수 있고 입원이라도 하면 수만 달러가 나와요. 그리고 전문의를 보려면 가정의의 의뢰 리퍼럴가 있어야 해서 급한 상황에서는 불편할 수 있어요. 약값도 비싸요. 한국에서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약들도 여기서는 몇 배 비싸죠. 하지만 좋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사용하면 정말 만족스러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어요. 가끔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물어봐요. 언제 돌아올 거야? 아직 돌아갈 생각 없어. 여기가 정말 좋아. 그래도 고향이 그립지 않아? 그립긴 하지만 아이들 미래를 생각하면 여기가 낫겠어. 의료 시스템만 해도 그래요. 한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몇 시간씩 기다리고 3분 진료받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걸 생각하면 정말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여기서는 예약 시간에 맞춰 가면 바로 진료받을 수 있고 의사 선생님과 충분한 시간 동안 상담할 수 있고 궁금한 건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어요. 아이들도 병원을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건강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아빠, 저 다음 달에 치과 검진 받아야 해요. 스스로 건강관리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지금의 만족스러운 일상. 요즘 제 일상을 보면 정말 만족스러워요. 어제도 혈압약 먹고 나서 조깅을 했어요. 닥터 존슨이 권해준 대로 일주일에 4일 30분씩 뛰고 있거든요. 조깅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정말 잘 왔구나. 한국에 있을 때는 항상 뭔가 답답했어요. 병원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아이들 교육도 그렇고 모든 게 획일적이고 경쟁적이고 환자나 개인의 상황은 고려해 주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여기서는 정말 개인을 존중해줘요. 환자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상담해주고 최적의 치료 방법을 찾아줘요.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아쉬움. 가끔 한국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의사 한 명당 환자 수를 줄여서 충분한 시간 동안 진료할 수 있게 하고 예약 시스템을 개선해서 대기 시간을 줄이고 의료진과 환자 간의 소통을 개선하고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일들이에요. 하지만 시스템이나 문화를 바꾸는 건 쉽지 않겠죠. 한국도 의료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환자 만족도 측면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료진들의 실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하지만 시스템이 환자 중심이 아니라 병원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게 문제죠. 미국을 선택한 것에 대한 확신. 어제 닥터 존슨과의 상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정말 확신했어요. 미국을 선택한 게 정말 옳은 결정이었구나. 30분 동안 충분히 상담받고 궁금한 것들을 모두 해결하고 앞으로의 건강관리 계획까지 세우고 이런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미국에 온 보람이 있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의료 문화 속에서 자라고 있으니까 평생 건강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거예요. 마무리하며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것도 어제 받은 감동 때문이에요. 한국에서 병원 다닐 때의 답답함과 미국에서의 만족스러운 경험을 비교해보니 정말 큰 차이가 나더라고요. 물론 미국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비용 문제도 있고 복잡한 보험 시스템도 있고. 하지만 환자를 대하는 태도, 의료 서비스의 질, 시스템의 효율성 면에서는 정말 만족스러워요. 한국 병원 3시간 대기 vs 미국 가정의와 30분 상담. 이 제목이 제 경험을 정확히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만족스러운 의료 서비스를 받으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미국을 선택한 것 정말 잘한 결정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김승호라고 합니다. 올해 68세이고 아내는 65세입니다. 지금 이 사연을 보내드리는 이유는 제가 겪고 있는 상황을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혹시 미국에서 오랫동안 사시면서 은퇴 후 한국으로 돌아가실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를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매일매일 후회하고 있거든요. 왜 그 좋은 미국을 떠나왔을까 하고 말입니다. 이야기는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2년 말 저는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저희 집을 90만 달러에 팔았습니다. 그 집은 1988년에 28만 달러 주고 산 집이었는데 30년 넘게 살면서 정말 많은 추억이 쌓인 곳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이 결정이 인생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28만 달러로 산 집이 90만 달러가 되었으니 무려 62만 달러의 차익이 생긴 거잖아요. 하나로 8억 원이 넘는 돈이에요. 그 돈으로 한국에 가서 아파트 하나 사고 남은 돈으로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저희 소셜 시큐리티도 매달 3,400달러 정도 나오고 401k에 모아둔 돈도 꽤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한국 귀국을 결심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외로움이었어요. 저희 자녀들 둘 다 동부로 나가서 살고 있었거든요. 큰아들은 뉴욕에서 금융 쪽 일을 하고 딸은 매사추세츠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가끔 연락하고 명절이면 왔다 갔다 했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만나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특히 손주들이 크면서 자기들 생활에 바빠지니까 연락도 뜸해지고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는 건강 문제였습니다. 저는 당뇨와 고혈압이 있고 아내는 관절염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녀야 했는데 메디케어가 있다고 해도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았어요. 특히 아내 관절염 때문에 물리치료를 받는데 한 번에 70달러씩 내야 하고 한 달에 8번 정도 가니까 500달러 넘게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문화적 외로움이었죠. 40년 넘게 미국에 살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한국이 그리워지더라고요. 한국 드라마 보고 한국 뉴스 보면서 나도 저런 곳에서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특히 아내가 더 그랬는데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언어 때문에 깊은 친구 관계를 맺기가 어렵잖아요. 한인 친구들도 있었지만 나이 들면서 하나둘 연락이 끊기거나 세상을 떠나시거나 하니까 점점 외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2022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한국 귀국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살려면 한국 국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65세 이상은 복수 국적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65세라 바로 신청할 수 있었고 저는 68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청했어요. 집을 파는 과정도 순조로웠습니다. 2022년 말이었는데 아직 부동산 시장이 괜찮을 때였어요. 저희 집은 3베드룸 2욕실에 1800스퀘어피트 정도 되는 타운하우스였는데 90만 달러에 2주 만에 팔렸어요. 리얼터 수수료하고 세금 떼고 나니까 82만 달러 정도가 손에 들어왔습니다. 물건 정리는 정말 힘들었어요. 40년 동안 모은 물건들을 다 정리해야 하니까요. 가구들은 거의 다 팔거나 기부하고 꼭 필요한 것들만 컨테이너로 한국에 보냈어요. 운송비가 8,000달러 정도 들었는데 그때는 그것도 아깝지 않았어요. 2023년 3월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좋았어요. 인천공항에 내려서 한국말이 들리고 한글 간판이 보이니까 집에 왔구나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일단 서울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을 한 달에 200만 원 주고 렌트했어요. 나중에 아파트를 사기 전까지 임시로 지내려고 했거든요. 처음 2에서 3개월은 정말 신이 났어요. 한국 음식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한국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무엇보다 말이 통하니까 어디 가서든 대화할 수 있잖아요. 지하철도 공짜로 탈 수 있고 병원도 가까이에 많이 있어서 편리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생활비였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생각한 한국은 물가가 싸고 돈이 많이 안 드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일단 집을 사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서울 강남 아파트는 10억 원이 기본이고 20억 원 넘는 곳도 부지기수더라고요. 82만 달러면 하나로 11억 원 정도인데 그걸로는 강남에서 변변한 아파트를 사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경기도 분당이나 일산 쪽을 알아봤는데 거기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80평대 아파트가 8에서 9억 원 정도 하는데 그나마도 오래된 아파트들이었어요. 새 아파트는 더 비싸고요. 결국 분당에 있는 30년 된 아파트를 8억 원 주고 샀습니다. 32평 정도 되는 아파트였는데 미국에서 살던 집에 비하면 정말 작더라고요. 미국에서는 1800스퀘어피트였으니까 한국으로 치면 54평 정도였거든요. 절반 이하로 줄어든 거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아파트를 사고 나니까 관리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게 나가더라고요. 관리비만 한 달에 15만 원 정도 나가고 재산세는 1년에 400만 원 정도 나가요. 미국에서는 HOAP가 한 달에 250달러 정도였는데 한국 관리비가 더 비싸더라고요. 두 번째 충격은 의료비였습니다. 한국에 와서 가장 기대했던 게 의료비 절약이었거든요. 국민건강보험이 있으니까 병원비가 많이 안 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동네 병원에 가서 당뇨약 받는데 5,000원도 안 나가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메디케어가 있어도 한 달 당뇨약이 $80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역시 한국이구나 했는데 문제는 조금 더 큰 검사나 치료를 받을 때였어요. 아내 관절염 때문에 MRI를 찍는데 급여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결국 70만 원 정도 나갔어요. 미국에서는 메디케어가 커버해줘서 본인 부담금이 $200 정도였는데 한국에서 오히려 더 많이 나간 거죠. 그리고 저는 치과 치료를 받아야 했는데 임플란트 하나에 150만 원이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보험이 안 돼서 $3,000 정도 했는데 한국이 오히려 더 비싼 경우도 있더라고요. 가장 당황스러웠던 건 응급실 경험이었어요. 어느 날 밤에 갑자기 가슴이 아파서 응급실에 갔는데 대기 시간이 4시간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응급실 가면 트리아지 받고 바로 들어갔는데 한국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응급실을 이용하니까 진짜 응급 환자가 아니면 한참 기다려야 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교통비였어요. 지하철이 공짜라고 좋아했는데 택시비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차가 있으니까 어디든 갈 수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차 없이 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밤늦게 집에 가려면 택시를 타야 하는데 한 번에 2에서 3만 원씩 나가니까 한 달 교통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네 번째는 식비였습니다. 한국 음식이 그리웠다고 했는데 막상 외식하려니까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식당에서 밥 한 끼 먹으려면 15,000원에서 2만 원은 기본이고 조금 좋은 곳 가면 3에서 4만 원은 순식간에 나가더라고요. 미국에서는 한식당이 비싸긴 했지만 일반 식당에서는 15에서 20달러 정도면 충분히 식사할 수 있었거든요. 다섯 번째는 주거비였어요. 아파트를 샀으니까 렌트비는 안 나가지만 한국 아파트는 뭔가 계속 고쳐야 할 게 생기더라고요. 도배를 새로 해야 하고 보일러 고장 나고 방충망 교체하고.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는 HOA나 집주인이 해주던 일들인데 한국에서는 다 우리가 해야 하니까 비용이 계속 나가더라고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적응하면 되겠지 했는데 진짜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사회 시스템이었어요. 한국을 떠난 지 40년이 지나니까 한국이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 있더라고요. 가장 큰 충격은 디지털화였어요. 모든 게 스마트폰 앱으로 해야 하는데 저희 같은 노인들은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은행 업무하려면 앱을 써야 하고 병원 예약도 앱으로 해야 하고 심지어 음식점에서 주문할 때도 QR코드를 찍어서 앱으로 해야 해요. 처음에는 직원한테 도움 요청했는데 바쁘다고 대충 해주거나 아예 안 도와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나이 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도와주는 문화가 있는데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 때문인지 느린 노인들을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인간관계도 어려웠어요. 40년 만에 돌아온 고향이지만 제가 알던 사람들은 거의 다 없었어요. 어린 시절 친구들도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고 설사 연락이 되더라도 40년 동안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니까 대화가 잘 안 통하더라고요. 새로운 친구를 만들려고 동네 노인정이나 복지관에 가봤는데 거기서도 저희는 이방인 취급을 받았어요.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시기였어요. 한국말을 하긴 하지만 억양이나 표현이 좀 다르니까 한국 사람 같지 않다고 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날씨도 문제였어요. 캘리포니아에서 40년 동안 살다 보니까 1년 내내 온화한 날씨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여름에는 너무 덥고 습하고 겨울에는 너무 춥더라고요. 특히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외출하기도 무서웠어요. 아내가 호흡기가 안 좋은데 미세먼지 때문에 기침을 계속 하더라고요. 한국에 온 지 1년 반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미국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첫째는 넓은 공간이었어요. 미국에서는 1800 스퀘어피트 집에서 여유롭게 살았는데 한국 32평 아파트는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특히 코로나 때처럼 집에만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둘째는 자동차 문화였어요. 미국에서는 어디든 차로 갈 수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대중교통에 의존해야 하니까 행동 반경이 확 줄어들더라고요. 특히 큰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서 무거운 물건들을 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셋째는 여유로운 분위기였어요. 미국에서는 은퇴한 사람들이 골프도 치고 여행도 다니고 여유롭게 사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나이 든 사람들도 뭔가 계속 바쁘게 사는 느낌이었어요. 모든 게 경쟁적이고 남과 비교하는 문화가 여전하더라고요. 넷째는 의료 시스템이었어요. 한국이 의료비는 저렴할지 몰라도 의료 서비스의 질은 미국이 훨씬 좋다는 걸 깨달았어요.
미국에서는 주치의 시스템이 있어서 제 건강 상태를 잘 아는 의사가 지속적으로 관리해줬는데 한국에서는 병원 갈 때마다 다른 의사를 만나니까 매번 처음부터 설명해야 하더라고요. 다섯째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였어요. 미국에서는 이웃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 간섭하지 않는 문화인데 한국은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관리소에서도 여러 가지 간섭을 하더라고요. 결정적인 순간은 올해 초였습니다. 저희 큰아들이 갑자기 심장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뉴욕에서 연락이 와서 부모님들이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려니까 비행기표만 200만 원이 넘게 들고 14시간 비행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특히 아내는 관절염 때문에 장시간 앉아 있기가 어려워서 정말 고생했어요. 수술은 다행히 잘 됐는데 그때 뉴욕에서 3주 정도 머물면서 미국의 좋은 점들을 다시 느꼈어요. 병원 시설도 좋고 의료진들도 친절하고 무엇보다 아들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게 행복하더라고요.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우리가 실수한 것 같아. 미국이 훨씬 좋았던 것 같은데. 저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저희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아요. 가장 큰 문제는 집이에요. 저희가 팔았던 집과 비슷한 집들이 지금은 120만 달러 정도까지 올랐어요. 30만 달러가 더 오른 거죠. 게다가 모기지 금리도 올랐으니까 같은 집을 사려면 훨씬 많은 돈이 필요해요. 두 번째 문제는 나이예요. 이제 저는 70살이 다 되어가고 아내도 67세인데 이 나이에 다시 이사하고 새로 정착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건강보험이에요. 다시 미국에 가서 메디케어를 신청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그동안 개인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래도 지금 한국에서 이런 식으로 살기보다는 미국으로 돌아가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한국에 와서 비교해 보니까 미국이 은퇴자들이 살기에는 훨씬 좋은 환경이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나이 든 사람들을 시니어라고 부르면서 존중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시니어 할인도 많고 시니어 센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제공하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노인이라고 하면 뭔가 사회의 짐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은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까 이민자 출신이라고 해서 특별히 이상하게 보지 않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미국에서 온 사람이라는 시선이 계속 따라다니더라고요. 지금 이 사연을 쓰면서도 가슴이 아파요. 40년 동안 열심히 살았던 미국을 왜 그렇게 성급하게 떠나왔을까 하는 후회가 계속 들거든요. 미국에 계신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한국에 대한 향수나 그리움만으로 귀국을 결정하지 마세요. 한국도 물론 좋은 나라지만 은퇴 후 생활하기에는 미국이 훨씬 체계적이고 편리해요. 특히 의료 시스템이나 시니어를 위한 사회 인프라는 미국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들이 미국에 있다면 부모도 미국에 있는 게 서로에게 도움이 돼요. 아프거나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바로 달려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에 절실히 느꼈어요. 물론 개인차가 있을 수 있고 저희와는 다른 경험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저희에게는 미국이 훨씬 살기 좋은 곳이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후회가 되고 더 아쉬워요.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 경험을 참고해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라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가끔 여행으로 달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세가 된 김철수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멕시코 할리스코주의 작은 마을 아이식이라는 곳입니다. 레이크 체팔라라는 아름다운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테라스에서 따뜻한 아침 햇살을 받으며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겁니다. 70세 나이에 멕시코라니요? 그것도 혼자서요? 하지만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40년 넘게 살면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진정한 여유와 자유를 만끽하고 있거든요. 제가 받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월 1,800달러 하나로 약 240만 원 정도입니다. 미국에서는 이 돈으로 겨우 방 하나짜리 아파트 렌트도 감당하기 어려웠죠. 하지만 여기 멕시코에서는 월 1,200달러, 즉 160만 원 정도만 써도 2층 집에서 메이드 서비스까지 받으며 여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남는 돈으로는 취미생활도 하고 가끔 미국에 있는 자녀들도 만나러 갑니다. 사실 제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건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근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거든요.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두 자녀는 각자 가정을 꾸리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죠. 미국에서의 마지막 몇 년간은 정말 답답했습니다. 소셜연금만으로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제대로 된 생활을 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월 렌트만 $1,500였는데 그러면 남는 돈이 $300밖에 없잖아요. 음식과 의료비, 유틸리티비까지 내고 나면 정말 빠듯했습니다. 더군다나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커졌어요. 한국 친구들은 대부분 고국으로 돌아갔고 미국인 이웃들과는 언어와 문화의 벽이 있어서 깊은 관계를 맺기 어려웠죠. 아파트 관리소에서 렌트 인상 통보를 받을 때마다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터넷을 보다가 우연히 미국 은퇴자들의 멕시코 이주 붐이라는 기사를 보게 됐어요. 멕시코 레이크 체팔라 지역에 2만 명이 넘는 미국과 캐나다 은퇴자들이 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설마 그럴 리가 했는데 자료를 찾아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미국 시민권자는 멕시코에서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한미 사회보장협정 덕분에 한국인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해외 거주자는 연금의 25.5%가 세금으로 원천 징수되긴 하지만 그래도 월 $1,340 정도는 손에 쥘 수 있었어요. 더 중요한 건 생활비였습니다. 멕시코에서는 월 $800에서 $1,200면 아주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했어요. 미국에서 월 렌트로 내던 $1,500로 멕시코에서는 한 달 전체 생활비를 충당하고도 남는다는 계산이었죠. 물론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안전은 괜찮을까? 의료시설은 어떨까? 언어는 어떻게 하지? 하지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실제로 그곳에 사는 미국인들의 후기를 읽어보니 생각보다 훨씬 좋았어요. 특히 레이크 체팔라 지역의 아이식과 체팔라라는 마을들은 미국 은퇴자들을 위한 인프라가 아주 잘 갖춰져 있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도 있고 미국 스타일의 레스토랑과 상점들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2022년 겨울 저는 용기를 내서 일주일간 탐방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과달라하라까지 비행기로 4시간, 거기서 다시 차로 1시간 정도 가니 레이크 체팔라가 나오더라고요. 첫 인상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해발 1500m 고지대에 위치한 이 지역은 연중 기온이 15도에서 25도 사이로 일정했습니다. 건기와 우기가 뚜렷해서 11월부터 4월까지는 거의 비가 오지 않고 5월부터 10월까지만 비가 내려요. 미국에서 겨울철 난방비로 고생했던 기억이 있는 저로서는 꿈만 같았죠. 더 놀라운 건 한국에서 온 분들도 몇 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대부분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은퇴 후 이곳으로 온 분들이었는데 모두들 아주 만족하며 살고 계셨어요. 그중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기서는 나이 70이 전혀 늙은 게 아니야. 80대, 90대 분들도 매일 산책하고 골프 치고 활기차게 살고 있어. 미국에서는 노인 취급받았는데 여기서는 아직 젊은 축에 속한다고. 실제로 거리를 걸어보니 정말 그랬어요. 백발의 미국인 할아버지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할머니들은 그룹을 지어 시장에서 쇼핑을 즐기고 있었어요. 모두들 여유로워 보였고 무엇보다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일주일간의 탐방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몇 달간 고민했어요. 정말 이런 큰 결단을 내려도 될까? 하지만 로스앤젤레스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는 매일이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렌트는 또 올랐고 물가도 계속 오르고 있었거든요. 마침내 2023년 봄 저는 결심했습니다. 40년간 살던 미국을 떠나 멕시코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보자고 말이에요. 준비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어요. 미국 시민권자는 180일 동안 비자 없이 멕시코에 체류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템포럴 레지던시라는 임시 거주 비자를 받으면 됩니다. 월 $2,500 이상의 소득이나 $45,000 이상의 은행 잔고만 증명하면 되는데 소셜시큐리티 연금 명세서로 충분했어요. 가장 고민되었던 건 짐 정리였습니다. 40년간 모은 물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막막했거든요. 결국 꼭 필요한 옷가지와 책, 사진첩 정도만 챙기고 나머지는 모두 정리했어요. 자녀들이 가져갈 건 주고 나머지는 기부하거나 팔았죠. 로스앤젤레스 아파트도 정말 아쉬움 없이 떠났어요. 월 렌트 $1,500에 시끄럽고 공기도 나쁜 곳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2023년 5월 드디어 멕시코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과달라하라 공항에 내려서 아이식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는데 정말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70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모험이라니
저 자신도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아이식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찾은 곳은 부동산 중개업소였어요. 미국인이 운영하는 곳이라 영어로 상담받을 수 있었죠. 제가 원하는 조건은 간단했어요. 레이크뷰가 있는 2층 집 정원이 있으면 좋겠고 월 렌트는 $800 이하. 놀랍게도 이런 조건에 맞는 집이 여러 채나 있었어요. 결국 저는 레이크 채팔라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있는 2층 집을 월 $750에 렌트했습니다. 2개 침실에 2개 화장실, 넓은 거실과 테라스가 있는 집이었어요. 로스앤젤레스 원룸 아파트 렌트의 절반 가격으로 이런 집에 살 수 있다니 꿈만 같았죠. 더 놀라운 건 일주일에 3번 와서 청소와 빨래를 해주는 메이드 서비스까지 월 $150에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럭셔리였죠. 처음 한 달은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스페인어를 전혀 모르니까 시장에서 장 보는 것도 어려웠고 멕시코 음식도 입에 맞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다행히 이곳에는 영어를 구사하는 현지인들이 많았고 미국 스타일의 슈퍼마켓도 있어서 점차 적응할 수 있었어요. 가장 큰 도움이 된 건 미국인 은퇴자 커뮤니티였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열리는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하면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정보를 나누고 친구가 될 수 있었어요. 대부분 60대 후반에서 80대 분들인데 모두들 활기차게 살고 계셨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일상이 자리 잡혔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테라스에서 커피를 마시며 레이크 채팔라의 일출을 감상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공기가 맑고 조용해서 새소리와 바람소리만 들려와요. 미국에서는 매일 아침 프리웨이 소음에 시달렸는데 정말 천국 같았죠. 오전에는 마을을 산책하거나 시장에서 장을 봐요. 멕시코 과일과 채소들이 정말 신선하고 맛있어요. 아보카도 5개에 $1, 파인애플 한 통에 $2 정도니까 미국 물가에 비하면 정말 저렴하죠. 점심 먹고 나서는 낮잠을 자거나 독서를 해요. 저녁에는 레이크사이드 산책로를 걸으면서 현지인들과 다른 외국인 은퇴자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일주일에 2번은 골프도 치는데 그린피가 미국의 4분의 1 가격이에요. 무엇보다 좋은 건 스트레스가 없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렌트 인상 걱정, 의료비 걱정, 치안 걱정이 끊이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그런 걱정이 전혀 없어요. 집주인도 친절하고 이웃들도 따뜻하게 대해주거든요. 의료 서비스도 생각보다 훌륭해요. 아이식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과달라하라는 멕시코 제2의 도시라서 현대적인 병원들이 많아요. 게다가 의료비가 미국의 10분의 1 수준이에요. 치과 치료비만 해도 미국에서 $1,000 들 일이 여기서는 $100면 되거든요. 한국에서 온 분들도 몇 분 더 만날 수 있었어요. 미국에서 30년, 40년 살다가 은퇴 후 이곳으로 온 분들인데 모두들 진작 왔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말씀하세요. 한 분은 미국에서는 노인이었는데 여기서는 아직 젊은이야라고 농담하시기도 하고요. 가끔 자녀들이 걱정해서 전화를 해요.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혼자서 멕시코에 계셔도 돼요? 하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실제로 그래요.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고 정신적으로도 훨씬 평안해졌어요. 미국에서는 매일 생존을 위해 살았다면 여기서는 진짜 삶을 즐기고 있는 느낌이에요. 계산해 보면 정말 놀라워요. 미국에서 월 $1,800 연금으로는 렌트만 내고 나면 $300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월 $1,200를 써도 $600가 남아요. 그 돈으로 가끔 미국에 자녀들 만나러 가기도 하고 멕시코 국내 여행도 하고 있어요. 지난해에는 캔쿤과 메리다, 오아사카까지 다녀왔어요. 멕시코가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인 줄 몰랐거든요. 특히 마야 문명 유적지들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미국에서 40년 살면서도 이런 여행은 꿈도 꾸지 못했죠. 스페인어도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현지 교회에서 영어 스피킹 은퇴자들을 위한 스페인어 클래스를 운영하거든요. 물론 70세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게 쉽지는 않지만 현지인들과 간단한 대화라도 나눌 수 있게 되니까 훨씬 더 재미있어요. 건강도 좋아졌어요. 미국에서는 고혈압 약을 먹고 있었는데 여기 와서는 스트레스가 없어져서인지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의사도 놀라워했죠. 매일 산책하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먹고 충분히 잠을 자니까 몸이 저절로 좋아지는 것 같아요. 날씨가 1년 내내 봄, 가을 같으니까 매일 야외 활동을 할 수 있어요. 미국에서는 겨울이면 집에만 있었는데 여기서는 365일 밖에서 활동할 수 있어요. 정원 가꾸기도 시작했는데 토마토와 고추, 상추 같은 채소들이 1년 내내 잘 자라요.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찾은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느낌이었는데 여기서는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아요. 아침에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저녁에 일찍 잠자리에 들어도 되고요. 이웃들과의 관계도 참 좋아요. 멕시코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고 가족적이에요. 제가 혼자 사는 걸 알고 가끔 집에서 만든 음식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무언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 도와줘요. 미국에서는 이웃과 인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여기서는 진짜 공동체의 일원이 된 느낌이에요. 미국인 은퇴자 친구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함께 골프를 치고 토요일에는 레이크사이드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해요. 모두들 비슷한 처지의 은퇴자들이라 서로 이해하고 도와주거든요. 가끔 생각해보면 참 신기해요. 70세에 이런 모험을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주변에서는 다들 위험하다고 무모하다고 말렸는데 지금 보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물론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아요. 가끔 자녀들이 그립고 한국 음식이 먹고 싶을 때도 있어요. 인터넷 속도가 미국만큼 빠르지 않아서 화상통화할 때 좀 불편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런 작은 불편함들은 얻는 것에 비하면 정말 사소해요. 요즘 멕시코 정부에서 은퇴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더 확대하고 있어요.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나팜 카드라는 할인 카드가 있는데 대중교통, 레스토랑, 의료 서비스까지 5%에서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어요. 이런 혜택들을 보면 정말 은퇴자들을 환영하는 나라라는 걸 느껴요. 최근에는 영주권 신청도 준비하고 있어요. 4년간 임시 거주 비자로 살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거든요. 영주권을 받으면 멕시코에서 완전히 정착할 수 있고 소셜 시큐리티 연금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한국의 은퇴자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시도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신중하게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지만 용기를 내서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특히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나 미국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진지하게 고려해 볼 만해요. 미국에서 빠듯하게 살 돈으로 멕시코에서는 훨씬 여유롭고 풍요롭게 살 수 있거든요. 물론 언어와 문화의 차이, 의료 시스템의 차이 등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아요. 하지만 레이크 채팔라 같은 곳은 이미 수만 명의 미국, 캐나다 은퇴자들이 정착해 살고 있어서 인프라가 정말 잘 갖춰져 있어요. 저처럼 혼자 사는 분들에게는 특히 추천하고 싶어요. 미국에서 혼자 사는 건 정말 외롭고 힘들었는데 여기서는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이 있고 따뜻한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앞으로의 계획은 간단해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이곳에서 계속 살면서 남은 인생을 즐기고 싶어요. 스페인어도 더 배우고 멕시코 곳곳을 더 여행하고 새로운 취미도 찾아보고요. 가끔 미국에 있는 자녀들이 아버지 언제 돌아오실 거예요? 라고 물어봐요. 하지만 저는 이제 돌아갈 생각이 없어요. 이곳이 제 진짜 집이 된 것 같거든요. 오늘도 레이크 채팔라의 석양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70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도 용기를 내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니까요.